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저조차도 아직까지 손발이 덜덜 떨리곤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져 이 글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정말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취약계층이어서 급식비도 내지 않았고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혜택도 많았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려서 엄마 아빠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전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신 덕분에 부모님의 사랑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혼자가 되었죠. 아무도 없이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있었지만 다들 나몰라라였죠. 그래도 빈소를 차려 놓고 나니 한 명, 두 명 친척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하지만 많은 친척들은 아니었기에 할머니 가시는 길 참 썰렁하기도 했습니다. 에이구, 어쩌니? 이제 진짜 혼자구나. 아이고, 그래도 할머니가 너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돌아가셨네. 아이고, 너 대학 다니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예진아, 힘내렴. 감사합니다. 힘내서 살아가 봐야죠. 이제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식사 꼭 하시고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복도 없기도 하지. 부모도 없고 이제 돌봐준 할머니마저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세상 저렇게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그래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혼자 잘 살아야지 안 그러냐? 원래 인생은 혼자란다. 내 말이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독한 마음 먹고 살아. 그래야 돼. 알겠지? 하여튼 네가 고생이다. 우린 이만 가야지 얼른. 가자고. 그래, 수고해라. 빈소에 와주신 친척들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단 한 명도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전 할머니를 여의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대학생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여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다니며 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책임져야 했기에 징징댈 수만은 없었죠. 그렇게 치열하게 4년을 살았고 전 졸업을 했어요. 물론 졸업식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와서 축하해 주실 때도 전 혼자였고요. 그리고 전 회계사 시험을 보게 되었고 당당히 한 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전 우리나라 최고의 3일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회계사가 되자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저를 등한시하던 친척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연을 이어가려고 했고 주변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느꼈죠. 아니 예진이가 회계사가 됐다며?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데 아유, 대단해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예진이 아니 거기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데 진짜 엄청나다. 주말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어? 네? 아, 갑자기요?
놀랍네요. 대학 다니던 때 한 번도 초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집에 초대를 다 해주시고 당황스럽네요. 어머, 너 바쁘니까 굳이 안 부른 거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왕래하고 지내자. 그리고 네 친척 동생 왕훈이도 공부 좀 봐주고 그래. 그래, 그래. 왕훈이 공부도 좀 봐주고 조카들 과외도 좀 해줘라. 네가 과외해주면 얼마나 좋니? 친척 좋다는 게 뭐야? 그러게요.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절 초대해서 밥 한 번 따뜻이 차려준 적이 없으셨을까요? 친척 좋은 게 뭔데, 안 그런가요? 어머머, 그거야.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너 시집도 가고 그러려면 친척들이랑 왕래는 하면 좋잖아. 역시나 절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회계사가 됐다더라. 우리 아들 공부 좀 봐줘라. 주변 회계사 좀 소개해줘라 등등. 결혼하려면 친척들이 필요하다 말이 많으셨죠. 하지만 제가 회계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절 대하셨을까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의 이런 행동에 너무 가소로웠습니다. 전 철저히 혼자였고 그 사람들을 외면했죠.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중 지급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이 세상 제가 어떤 만난 사람들 중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안정감을 준 사람이었죠. 제가 그 누구였어도 좋아해줄 사람 말이에요. 항상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고마워. 날 선택해줘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게 살아오셔서 너 혼자 이렇게 회계사까지 됐다고 하면 아마 더 좋아하실걸? 그래도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회계사인 거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만 믿어. 내가 봐온 부모님들은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어, 주원 씨만 믿을게. 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원 씨를 이렇게 올곧게 키워주신 분들이라면 믿을만 할 것 같아.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의 부모님은 절 정말 좋아해 주실 거라고 했지만 막상 시부모님은 절 떨떠름해 하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이 홀몸 혼자라는 사실이 철저히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금세 기가 죽고 시무룩해졌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제가 철천지 고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지 저에게 재차 계속 물어보았죠.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 아니, 내가 들은 게 맞아요? 아니,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도 없다는 거야? 심지어 뭐 키워주신 친척이나 그런 사람도 없고? 아, 네.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대학교 올라갈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혼자고요. 놀라셨죠? 어머머, 당황스러워라. 아니 뭐 혼자 회계사까지 된 거 보면 정말 보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 이해해줘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런 고아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뭐 이해하죠? 아휴, 기가 막혀.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 좀 어지러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놀래켜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주원 씨가 다 사정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럽다며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일어나셨고 뒤따라 시아버님도 나가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죠. 물론 반가워하시진 않을 것 같았지만 대놓고 싫다고 하신 거나 다름없는 느낌이어서 저조차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자리에 주저앉고 펑펑 우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미안해했죠.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안심이 되진 않았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엄마가 당황하셨나 봐. 내 성격 알지? 진짜 그냥 놀라셔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좀 솔직한 편이거든. 뒤에서 싫은 티 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해해줘. 저러다 마실 거야. 오늘은 그냥 단순히 놀라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 절대 우리 엄마가 네가 싫거나 너를 반대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아휴,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상처 주고 싶진 않았는데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악착같이 공부했거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할까봐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안 쉬고 내내 공부만 했어. 그래서 회계사 되었고 회계사가 되니까 정말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자기랑 결혼 준비하는 것도 쉽게 생각했나 봐. 당연히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하, 어쩌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절대 너 포기 안 해.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상처 안 받게 잘할게. 미안해. 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상처 줘서. 남편이 이렇게 미안해하는 모습도 제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굳이 나와 인연이 되어 왜 남편이 중간에서 골머리를 앓아야 했나 하고요. 그렇게 전 슬픔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슬픔도 잠시 시부모님은 절 허락해 주셨어요. 충격은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저를 만났을 때는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정말 그때 놀라서 그랬던 거구나 싶었죠. 안도했어요. 그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우리 주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그렇게 대단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대단해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죠? 고부 사이가 모녀 사이가 될 순 없겠지만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주원이도 누나가 한 명이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치지 뭐.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걸 환영해요, 예진 씨.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어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미안하지. 그때 정말 놀라서 예진 씨가 더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잊고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고요. 저희는 첫 만남은 안 좋았지만 두 번째 만남부터 정말 친모녀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무사히 축복 속에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매번 고부 갈등에 고민도 많고 시댁살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죠. 시누이는 물론이고 정말 모두 다 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시엄마는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아, 맨날 주말마다 뭐 하냐고 전화 오고 그게 오라는 거지 뭐니? 아, 그러게. 그냥 네가 한번 전화드리고 가봐.
그럼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가 먼저 말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기도 할 텐데. 얘, 미쳤니? 난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어.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어? 맨날 잔소리에 은근 사람 깔아뭉개고 기분 나쁜 일 투성이야. 아, 그렇구나. 난 진짜 안 그러셔. 오히려 내가 남편한테 시댁에 가자고 할 정도야.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거든. 어머어머, 복 받았어, 기집애. 그런 집에 시집간 것도 네 복이다, 야. 그래도 시자 너무 믿지 마. 다 남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뭐 혼자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 가족이 내가 없었잖아.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절대 믿지 마. 네 가족은 남편도 아니야. 그냥 너 자신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믿을 사람 아예 없다. 명심해. 시집살이가 고된 친구의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기도 했지만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고생한 것들이 다 보상받는구나 라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때 아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이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닮은 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난 북적북적 거리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난 2명은 낳고 싶어. 당연하지. 나도 자기 닮은 딸이랑 나 닮은 아들 하나 있으면 딱이라고 생각해. 동성이어도 좋고.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어, 얼른 아이 낳아서 어머님 아버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기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나도 너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나날이 지속이 되었고 저희의 이세 계획을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썩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약간 놀랐죠. 조카를 예뻐하시는 터라 당연히 우리 아이가 생기면 더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서 싫어하시는 눈빛이었어요. 말씀드린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아직 손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저희도 슬슬 아기를 가져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아이야. 너희 좀 즐기다 나중에 생각해. 요샌 아이 없는 집도 많다는데 안 그러니? 너희 좀 더 즐기고 가져도 충분하다. 우리 생각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면 아서라. 우리는 손주 없어도 돼. 엄마, 별로 안 기뻐요? 난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유리 되게 예뻐하잖아. 우리 아기도 얼마나 예쁘겠어, 안 그래? 유리는 유리고 너네는 좀 즐겼으면 좋겠기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이 부담은 넣어도 알겠지? 그냥 지금을 즐겨. 아, 네. 그래도 아이를 낳을 거긴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낳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이왕이면 2명 이상 낳고 싶거든요. 어머머, 2명은? 요즘 1명 낳기도 힘든 세상인데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지금을 즐기세요. 어머님은 아이는 괜찮다며
저희 보고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에게 아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또 한 번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성격에 무턱대고 아이를 낳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를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하지만 아이에 대한 열망이 제가 넘쳤기에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벅찬 마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릴까 생각했지만 저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군요. 전 그날 시댁에 가서 어머님에게 인밍아웃을 하러 달려갔죠. 어머, 예진이가 웬일이야? 평일인데 오늘이 일찍 끝났니? 주원이는 같이 안 왔고 일단 얼른 앉아라. 과일이라도 줄게.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반차 쓰고 왔어요. 어머님이 제일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식인데? 진급했니?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일까? 주원이도 같이 안 오고 혼자 온 거 보면 기대되는데? 전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어머님에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말을 꺼내고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일그러지셨죠.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달라 놀랐습니다. 제일 좋아해 주실 것 같았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혹여나 정말 손주 생각이 없으셨던 걸까라고 생각하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5주래요. 아직 안 정기고 이제 막 아기집 확인하고 왔어요. 어머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너 지금 임신했다는 거니? 아휴, 그렇게 너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아니 임신이라니. 너무 당황스럽구나. 아, 어쩌다 보니 주원 씨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어머님, 안 기쁘세요? 전 제일 먼저 여기로 달려왔는데. 아니,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그래, 애 가지면 고생 시작이지 뭐. 주원이 보고 와서 밥 먹고 너 태워가라고 하면 되겠다. 갑자기 쌀쌀맞아진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너무 놀랐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데리러 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얼마나 찝찝하던지 자꾸 그 쌀쌀맞은 어머님의 표정이 생각나서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았어요. 제가 표정이 어두우니 남편도 걱정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저녁 먹을 때도 그렇고. 임신했는데 안 기쁜 거야? 난 엄청 기쁜데. 아니, 좋지. 근데 막상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네. 아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상하네. 당황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아이 가질지도 모르셨으니까. 그래도 기쁘다. 우리 아이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기해. 우리가 아이 엄마 아빠가 되다니. 어머님이 당황하셔서 그런 거겠지? 그냥 뭐 넘어가야겠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날은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어머님도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무거워져가는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았고 저 역시도 이젠 제 몸이 완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어머님도 다시 예전에 어머님처럼 저를 맞아주셨고요. 그냥 그날은 정말 놀라셨다고 생각하며 지나갔죠.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면서 말이죠. 모성 본능이 이런 것인 줄 임신을 하고 나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과 저는 덩달아 얼싸안고 기뻐했죠. 얼마나 예쁘던지. 처음 아이를 마주한 순간을 잊지 못한답니다. 자기랑 똑 닮은 딸이다. 진짜 너무 예뻐. 어떻게 딸이 아빠 닮는다더니 완전 자기 판박이잖아. 안 그래? 너무 예쁘다. 자기도 닮았는걸? 고마워. 수고했어, 예진아. 이렇게 예쁜 딸 낳아줘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기쁨만 가득할 것 같았고, 저는 조리원을 퇴소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이 없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몸조리를 해주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셨죠. 전 정말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생각하며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몸조리는 필수야. 몸 따뜻하게 지지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밥도 내가 방으로 갖다 주마. 알겠지?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갚을까요? 이렇게 친엄마처럼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니? 넌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산모가 아이 낳고 몸조리를 잘해야 늙어서도 안 아프단다. 제가 부모 복이 진짜 없는데 이렇게 남편 잘 만나서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고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 말래도. 자, 여기 내가 내린 약이다. 이거 먹고 잠도 푹 자거라. 몸보신을 잘해야 몸도 빨리 회복하지. 어머님은 직접 내린 탕약을 늘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다려 먹이셨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전 꿀꺽꿀꺽 잘도 먹었죠. 이렇게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 몸조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친구들은 정말 초년에 이렇게 고생하고 시집가서 팔자가 뒤집어졌다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인정한 사실이었고요. 육아도 어머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잠도 자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이의 아들인 9살 조카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던진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죠. 작은 숙모, 알아요? 주방에 가면 엄마랑 할머니가 맨날 나가라고 하는데 작은 숙모한테도 그래요? 맨날 뭐 만들던데. 아, 할머니가 숙모약 만들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유리 보고 다칠까봐 나가라고 했나 봐. 유리 그래서 서운했구나? 그런가? 근데 맨날 주방에 가면 할머니가 나가래요. 딴 데 가서 놀라고 하고. 유리는 주방에서 놀고 싶은데. 처음엔 단순히 주방에서 일하는 게 신경 쓰여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약을 계속 먹다 하혈하는 일이 발생하자 조금 꺼림칙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주방에 제 핸드폰을 작게 설치해 놓고 주방을 촬영하였죠. 혹시라도 어머님이 뭘 하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한참 촬영 후 확인해 보는데 영상 속 기한말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거기엔 신우와 어머님의
대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옳게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조리 좀 시키고 그러지. 안 돼. 몰라서 그러냐? 애 둘은 낳는다는데 애 못 들어서게 아예 애를 못 낳게 자궁 기능을 떨어뜨려야지. 안 그래? 내가 그렇게 애 낳지 말라고 그랬건만 애를 낳아? 아이고 속상해.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새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기어이 애를 만들어서 애 딸린 이혼남 만들어? 내가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걔가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이렇게라도 해서 애 더 이상 못 낳게 해야지.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옳게도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고 주원이가 좋다는데 이혼은 무슨? 이젠 인정해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애라도 못 낳게 해서 이혼시킬까 했더니 그것도 물거품 되고 아유 속상해. 둘째라도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지. 아휴, 내가 쟤만 생각하면 지금 차 나가도 혈압 올라. 얼마나 참고 있는데 이 약이라도 먹여야지. 이게 용한 사람이 지어준 약재인데 다른 건 아무 문제 없대. 더 이상 둘째만 못 가지게 된다고 그러더라. 기능이 약해져서. 이걸 보고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 친절하던 어머님의 두 얼굴을 본 순간 보자마자 제 아이, 그 어린 핏덩이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죠. 한참을 달려서 미친 여자처럼 남편을 찾아갔어요. 일하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래서 뛰쳐나왔고 전 남편과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죠.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아니 추운데 옷도 안 걸치고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어? 아기는? 아니 너 이렇게 지금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내가 손이 떨려서 말이 안 나와. 이 동영상 좀 봐봐. 나 진짜 어떡해? 어? 아니 뭔데 그래? 진정 좀 해. 아휴, 일단 너무 춥겠다. 내 옷 좀 입고 있어. 아니 무슨 동영상이길래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그래? 남편은 제가 준 동영상을 한참을 보더니 말이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죄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의 잘못을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이게 사실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예진아, 미안해 일단.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나 어머니 용서 못해. 아니, 절대로 그동안 나한테 발톱 숨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보여줬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궁 기능을 다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그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이 어머님을 용서한다면 난 당신이랑도 못 살아. 그런 줄 알아. 아기는 당연히 내가 데리고 올 거고 그 집 다신 못 갈 것 같아. 아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줘.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갔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자 시어머니가 절 찾고 난리가 나셨다고 했어요. 집으로 향했지만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죠. 전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곤 약을 먹어야 한다며 어디 갔냐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예진이는? 얘가 이 추운데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애는 내팽개친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아유 참나. 어떻게 된 거니? 약이요? 이 약 말하는 거예요? 이 미친 약을 만들고서 지금 예진이 보고 이걸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 미쳤어요, 진짜? 가증스러워라. 아줌마, 그 자궁 기능 망가뜨리는 약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 갑자기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다니 이상하다 했어. 형님도 알면서 한패였고, 이혼하기만을 바랐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니까 아이라도 못 갖게 하려고 했어. 둘 다 쌍으로 미쳤어, 알아? 정신병자들이라고.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소송을 걸던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아니, 예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 아니, 애 낳고 정신이 어떻게 획가닥 한 거냐? 시어머니한테 말본새 봐라. 이 동영상 좀 봐. 여기서 당신 두 년이 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미친 인간들 같으니라고. 소름 돋는 범죄자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이건 실망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데 다신 못 볼 것 같아, 엄마 얼굴. 뭐야? 그럼 이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네가 저 고한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 국회의원 딸이나 있는 집 딸들 손들도 다 마다하고 고작 고른 애가 저런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야? 너 내 마음 생각해봤어? 그냥 두면 이혼할 줄 알았다.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았으니까. 근데 애 눈 낳고 나 절대 너 포기 못해. 너 새장가 갈 수 있어, 주원아. 어? 이 미친 아줌마야. 당신 아들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 정신병자 사이코 같으니라고. 내가 그런 아줌마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돌았지 진짜. 아우. 전 화에 못 이겨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깨부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죠. 너 지금 내 뺨을 갈긴 거냐? 니까지 깨? 아휴, 전에 고아 받아줬더니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뺨을 날려? 엄마, 그만 좀 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올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다고. 올케, 미안해. 내가 엄마 그렇게 말렸는데, 아휴, 진짜 너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정말 약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어? 입 다물어. 너도 똑같은 년이니까. 그 어미의 그딸년이라고 너도 방관했잖아. 너도 내가 가만 안 둬, 알아? 아휴, 미안해. 내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올케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그럼 너도 처먹어봐, 이 약. 이 약 먹어보란 말이야. 이 약 먹으면 내가 너는 용서해줄게. 같은 여자로서 너도 똑같은 년이야. 그리고 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죠. 전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상해죄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도 있냐며 놀라셨고요. 그렇게 변호사님이 열심히 싸워주신 덕분에 어머님은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받으셨죠. 다행히 남편도 시댁과 인연을 일절 끊고 제 소송을 도와주었죠.
그렇게 전 위자료를 얻어냈고 어머님은 돈과 아들 모두를 잃으셨어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벌벌 떨려요. 제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아직까지 남편은 저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안해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아이가 너무 밝게 자라주고 있고 저 역시 딸 때문에 이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죠. 그리고 남편과 새 식구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에게 아직까지 한결같이 너무 잘해준답니다. 완전히 이 아픔이 잊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 식구 이젠 꽃길만 걸을 테니까요. 그리고 딸아이에겐 절대 아빠와 엄마의 부재를 남겨주지 않을 거랍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요약해서 쓴다고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조금의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차츰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결혼을 파혼시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는데 예비 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계기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하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둘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인 제 딸이 대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둘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되물어 보면서 재차 확인해 봤지만 딸은 확고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회사 대표의 아들을 집으로까지 데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내 놓았네요. 둘은 그동안 좋아서 만나왔다지만 저는 둘의 관계로 인해 앞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상처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딸은 일정을 잡아 주말에 회사 대표의 아들과 손을 잡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딸이 데려온 회사 대표의 아들을 맞아주었고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아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가끔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 딸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했는데 부모님께선 알고 계시나요? 분명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서로 좋다고 결혼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버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이지만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어머니와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오고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었고
거기에다가 회사 대표의 사모님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였고, 회사 내에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이 대표의 아들을 넘본다는 소문이 안 좋게 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진 못했네요. 서로 좋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면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거실로 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인터폰에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대표의 아들과 제 딸이 거실로 걸어 나왔고 무슨 일이냐며 옆에서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둘 다 당황해선 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하자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길 재촉하셨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대표 아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알고 오신 것 같다며 회사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 차라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곤 천천히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사모님이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본 뒤에 대표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집안을 한번 훑어본 사모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곤 소파에 앉으시더니 모두를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일단 무슨 말을 하실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제 딸과 대표의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사모님이 뱉은 한마디에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기가 몇 개인데 보자 하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들어?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전부 다 거절했던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우리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는 직원에다가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웬 말이니? 너 인생 막 살기로 작정한 거야? 수준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저는 전혀 불만 같은 것도 없고요. 여경 씨랑 앞날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의견에 거절한 적 없었고
묵묵히 따라갔었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무시한 채 둘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니? 너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작정이야? 사모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둘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분명 강하게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둘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 있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쪽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쪽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진짜 어디 내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하찮은 집안에서 내 아들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쪽이야 잃을 게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희보다 더 큰 기업에서도 제 아들을 넘보고 있을 정도인데 볼 것도 없는 하찮은 집안에 제 아들을 넘겨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달라는 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 데려가는 조건 최소로 잡아 10억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집안 꼴을 보면 총재산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침 흘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보다 못해 찾아온 거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제 딸이 대표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조금의 감정 변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셨네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압박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끝이 나고 딸도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좀처럼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알려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대표의 아들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딸의 마음은 확고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둘의 마음이 진심인데 반대를 한다는 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니 차라리 뒤에서 후회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낸 뒤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그 뒤로 제 딸이 쫓아가고 있었네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사모님과 딸을 뒤쫓아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저는 사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에게 돈 봉투로 뺨을 올려치더니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과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시간이 금인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인사까지 처리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같은 여자 안 봐도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안다고. 1년치 월급에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 회사에 2번 다시 팔도 들이지 마라. 격리 말단 주제에 어제 내 아들이랑 감히 약혼을 해? 너희들 아주 멋대로 행동하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너 같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도 내일부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제 딸 뺨을 돈봉투로 올려 치셨어요? 이러려고 비상계단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밤에 몰래 만나서 약혼까지 했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딸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꼭 책임을 물을 거고 제 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둘 다 아주 쌍으로 웃기고들 있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게?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서 숨 죽이고 살아. 사모님은 저와 딸을 강하게 밀친 뒤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5만 원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전부 주어 딸의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딸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제 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은 뒤 급하게 계획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돈, 여기에서 식사 중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네요. 저도 오늘 이 식당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이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구만.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애들이 약혼까지 했다는데 그럼 예비 사돈지간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 이봐 김서방,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직까지 내 딸한테 연락 못 받았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사부인께서 내 딸한테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라며 돈 봉투로 얼굴을 내려쳤거든. 미안하지만 이 결혼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네. 석태야, 네가 말한 거 다 준비해 왔거든? 지금 줄까? 뭐라고? 너 방금 우리 남편 이름 부른 거야? 감히 회사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정말 돈 봉투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대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낸 건데 뭐가 잘못됐니? 내가 결혼을 반대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둘이서 몰래 반지까지 나눠 끼며 약혼을 해? 그만들 하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얼굴에 손을 올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명주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넘겨줘도 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석태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 회사에 입사하고 만나게 됐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쪽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쪽한테 기와 눈이 많다고 했지? 석태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뭘 부탁했는지 알아? 그동안 석태 밑에서 참 많은 걸 해먹었더구만. 내가 그랬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테니 우리 딸이 받았던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원래 딸이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었고 그 회사에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딸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대표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대표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서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요즘 자기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뒤에서 정보를 캐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이 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조건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 친구라서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걸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날 때마다 사모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 또한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걸 하나 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뒷조사가 진행이 되었죠. 친구가 서류를 꺼내들자 그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보게 된 사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순식간에 친구의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인 친구 모르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흘러 들어간 곳의 돈은 친구의 회사와 라이벌인 타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배우자인 제 친구를 놔두고 타 회사의 대표한테 마음을 뺏겨 뒤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던 거였어요. 회사의 자금을 사모님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저한테 발목이 잡힌 거였죠. 라이벌인 회사 대표와 사모님은 꽤 깊은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배우자가 오히려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친구는 서류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대표의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친구의 손에 잡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 사모님을 연행했고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모님은 조사를 받으면서 라이벌인 회사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뒤늦게야 인정을 하게 된 사모님은 결국 친구의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딸도 경찰서로 달려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정말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 전부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작정이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믿어달라고? 마음 주고 몸 줬으면 전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한 회사 자금까지 전부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와 눈이 맞아 나를 버리고 그놈을 택할 수가 있어? 그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알면서 그 게임에 넘어가? 우리 회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남은 인생 끝까지 돈만 갚다가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뻔히 알면서 모든 기밀 정보까지 전부 다 떠넘겨. 믿었던 당신이 나를 배신한 만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당신께 아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된 거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잘못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부탁이야. 얘네들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봐줘야 되잖아.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어차피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앞날이나 걱정해. 사부인,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라면서요.
그럼 나 대신 설득시켜줄 수 있잖아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꼬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일은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였고, 친구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터트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진 것 뿐이죠.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앞으론 바닥만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친구가 사모님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제 딸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쉽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그날 이후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막대한 자금의 손해로 인해 라이벌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딸과 친구의 아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의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친구 아들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준 노력에 대해 저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의 회사에서 제 딸과 저는 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회사의 공금 횡령과 기밀 정보 유출까지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도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딸과 친구의 아들과의 미래가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함께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부산으로 내려와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사람도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지도 3개월째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 자리에서 그 기적 같은 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힘들고 지쳐가는 이 시기에 힘내시고 조금만 견뎌내서 기적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은 절망과 외톨이라는 단어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암울한 아이였고 주변에서는 항상 저를 보는 시선이 불쌍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2살 전까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2층 집 전원주택에 살며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실 때면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가지고 싶은 건 말만 하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항상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고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배려하며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을 질투라도 했는지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12살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오는 도중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셨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때 전 겨울방학이라 스키 캠프에 가 있었고 부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사고를 당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성인이 되어서 단 한 번도 스키장을 가지 않았어요. 스키 캠프를 하루 남겨두고 큰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아빠 차를 운전했던 기사님을 보낼 테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왔고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것과 엄마의 위독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집으로 가는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막상 아빠의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발인 준비에 큰아빠와 고모는 정신이 없었고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빠의 영정사진은 없고 고모가 아빠를 묻기 위해 산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라 했었어요. 뭐가 뭔지 몰랐고 큰아빠와 고모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아빠의 죽음에 모두들 슬퍼하셔서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빠를 좋은 곳에 묻어드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고모에게 말하자 고모는 내일 데려다 주겠다고 우선 집에 가서 쉬자며 저를 달랬고 전 목구멍까지 당장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떼쓰고 울고 싶었지만 오빠를 잃은 고모의 표정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자는 그날 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았고 몰래 엄마를 보러 병원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친구분들이 주신 용돈을 들고 택시를 타기 위해 나가려는데 고모가 자고 있는 안방에서 큰아빠와 고모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는 어린 제가 듣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모든 상황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어렸던 전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우선 민재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해야 하니까 변호사랑은 연락됐어? 최대한 티나지 않게 하는 게 좋아. 민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꼼꼼한 성격이라 분명 채수 씨랑 시아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겠지. 그 자식 얼마 전에 내가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사정 좀 하러 찾아갔는데 얼마나 매몰차게 나를 대한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형을 깔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심보가 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난 민재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민재가 세상 떠났다고 했을 때 눈물도 안 나더라. 그러게 나 어려웠을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좀 좋았어. 오빠 말이 심하다. 시아도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말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둘째 오빠가 오빠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건 쏙 빼냐? 매몰차게 군 건 나한테 그랬지. 오빠는 그래도 자기 형이라고 가게도 차려줬잖아. 나는 해준 게 뭐 있어? 결혼할 때 해준 이 집 말고 있긴 해. 나도 오빠처럼 가게 하나 해달라고 했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던데 뭐. 근데 새언니가 더 서운하더라. 옆에서 말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둘째 오빠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니까 오히려 같이 맞장구 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얄미웠는데. 그때 생각하면 누워있는 게 쌤통이지. 큰아빠와 고모의 대화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돌아가신 아빠와 의식이 없는 엄마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고모에게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고모는 장례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더 자야겠다고 했고
큰아빠는 아빠가 없는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갔습니다. 결국 택시를 잡아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고 면회가 되지 않아서 꼬박 4시간을 기다려 면회 시간이 오자 엄마를 드디어 만났어요.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계속 흘렀고 아무 말도 없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 손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도 봤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엄마에게 화가 났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왜 달래주지 않는지 당장 일어나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호사 언니가 나오라고 손짓을 했고 엄마와의 면회가 끝나 6시간 후에 면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모 집으로 다시 왔어요. 고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큰아빠가 보였어요. 큰아빠와 고모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서류 더미를 건네며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두 분은 횡설수설했고 저를 빼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화가 나자 두 분에게 서운해 아빠의 형제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제가 어른을 상대로 말싸움을 이길 수는 없었고 돌아오는 답은 잔소리뿐이었어요. 넌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어?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처지경이니까 고모 말 잘 들어야 해. 예정에도 없는 애를 키우게 생겼어. 고모랑 고모부는 아이 같은 거 서로 안 갖자 주의야. 시아 너는 애도 아니고 이제 다 컸으니까 웬만한 건 알아서 할 수 있지? 당분간은 고모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손 많이 안 가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고모도 일하는 사람이고 아빠도 없는데 회사를 누군가는 맡아야 하지 않겠니?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고모가 하라는 대로만 해. 민재 회사를 꼭 네가 맡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위아래가 있는데 벌써부터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우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 서류에 네 지장 좀 찍어라. 별 내용은 아니고 네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인데 아직 어리니까 깊게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엄마랑 아빠 대신에 찍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고모가 네 엄마 아빠 노릇 해줄 테니까 고모 말 잘 듣고 지내라.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해운대 쪽에 빌딩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든? 예전에 사놓은 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큰아빠, 고모, 저 도장 안 찍을래요. 엄마 깨어나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아빠가 들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솔직히 큰아빠랑 고모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주 얼굴도 안 보여주시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아빠 다시는 안 보겠다며 의절하겠다고 한 건 큰아빠였잖아요. 엄마 일어나면 이런 거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니까 꼭 아빠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두 분 다 나빠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말해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우리를 아주 파렴치한에 못된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 네 엄마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걸 마냥 기다려.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아니? 남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너는 그렇게 못마땅한가 보구나.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네 아빠는 내 친오빠야. 나한테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시아 너는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지. 형제들 사이에는 너와 네 엄마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함부로 어른들을 판단하지 마. 지금 큰아빠랑 고모가 네 아빠 빈자리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아니? 재산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안 찍으면 엄마한테 가서 찍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 찍어. 그리고 엄마가 안 깨어나면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넌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데 앞으로 고모랑 잘 지내야 할 건데 벌써 이러면 고모 힘들다. 고모와 큰아빠의 말이 무서웠고 이미 두 분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영원히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방학 동안 매일 병문안을 갔고 점점 엄마가 호전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엄마는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서 매일 가던 병문안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말만 엄마를 보러 가게 될 만큼 엄마의 부재가 익숙해질 때쯤이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고모가 학교로 데리러 왔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엄마한테 간다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눈물이 흘러야 하는데 아빠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때보다 많은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어쩌면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엄마가 없는 빈 병실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빠와 고모는 제 걱정을 한다는 빌미로 제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말렸고 발인 날 엄마와 함께 아빠가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빠 옆에 엄마를 묻고 두 손으로 흙을 던지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마구 나왔어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저를 겨냥하는 것 같았고 어린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역시 큰아빠와 고모의 도움으로 치러졌고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모는 저를 양녀로 삼으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고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아빠와 고모는 아빠의 회사를 팔아 서로 나눠 가졌고 고모는 저를 양녀로 받아들인 대신 아빠의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갔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이 양녀이고 양부모였지 전 늘 혼자 생활했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각자 바람이 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고모가 애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고3이었던 전 고모에게 반항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고모의 집에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알바도 한다는데 넌 알바도 안 하니? 이제 네 앞으로 있는 재산도 다 바닥났고 널 내가 맡아 키운다고 한 건 딱 올해까지야. 너도 다 컸으니까 혼자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빈둥대며 놀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나가. 매일 네 눈치 보면서 내가 내 집에서 편히 못 산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널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정에 널 못 쫓아내는 거야. 고모, 지금 완전 웃긴 거 알아? 대낮부터 술 먹었어? 헛소리하게? 누가 누굴 키웠다고 그래? 난 혼자 컸는데 고모가 이제 와서 나한테 효도 바라는 거 아니지? 숙식 제공만 했지 나에 대해서 뭘 해줬다고 이렇게 생색내는지 모르겠네. 내가 큰아빠랑 고모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을 모를 줄 알지? 둘이 우리 아빠 재산 다 없애고 이제 와서 내 탓이니 우리 가족 탓으로 돌리지 마. 우리 아빠 재산 덕에 8년을 흥청망청 살았잖아. 어릴 때 명절 되면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 집은 명절인데
다른 집처럼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친척들이 안 오냐고 했었어. 그때 우리 아빠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아빠는 가족이 없댔어. 그리고 나서 아빠 돌아가시니까 큰아빠랑 고모가 나타나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대. 뭘 알아서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빈털털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한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겠어. 그리고 원래 계획은 졸업하고 나가려 했는데 이참에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냥 지금 나갈게. 쟤 좀 봐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랬나 봐. 너 지금 칫불도 없는 거 데려다 키워놨더니 뭐라고? 아주 머리 컸다고 막 나가는구나. 네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누군 좋아서 너 맡아서 키운 줄 알아? 나도 사람이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 매일 집에 있는 너 보면서 난 뭐 편한 줄 아니? 나도 진짜 미치게 힘들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쁘다고만 하는데 네가 더 나쁜 인간을 못 봐서 그래.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네 큰아빠야. 큰아빠가 너희 가족한테 한 걸 알면 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 정도니까. 그래도 난 인간의 도리는 했어. 널 거뒀잖아. 만약에 내가 없고 큰아빠만 있었으면 넌 당장 보육원 행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도 이제 너 꼴 보기 싫어. 고모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와 자취를 하는 친구 집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전문대는 나와야 할 것 같아 공부를 했고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다 학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졸업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어요. 전문대마저 포기하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라곤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명품관에 취직해 안내원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만 오고 돈 좀 있는 사람들만 매일 보다 보니 어느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절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변질이 되어 저보다 약하거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고 나이도 많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은연중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혼자 밥을 먹게 되고 혼자 퇴근을 하면서 모두들 절 싫어하는 걸 알게 됐죠. 지사에서 못 다니겠다고 함부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올 형편도 용기도 없어서 묵묵히 다녔습니다.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오랜만에 친구와 호프집에 들러 술을 한잔 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문을 잘못 받아왔고 시켰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문 하나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 알바 잘라야겠네. 완전 다른 메뉴를 가져와서는 우리가 이걸 시켰다고 우기면 다예요? 손님이 왕 아닌가요? 여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겠네. 내가 잘못 나온 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우기고 난리야. 기분 안 좋게.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흥분한 저를 말렸고 다음날 친구가 말해줬는데 제가 술을 먹고 들떠서 주문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자책하게 됐고 자책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에게 원망으로 돌아가더군요. 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날 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미치도록 미워했던 것 같고 제 삶을 한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미워해 본 적이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다리가 불편한 고객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는 아무 짐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듯 보였고
그분께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왔다고 했고, 저는 점심시간도 남았고 어차피 일찍 자리에 올라가도 할 게 없어서 명품관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객님은 딸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었고, 전 이것저것 추천을 해드렸어요. 고객님의 딸이 제 또래라는 말에 솔직히 제 취향대로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더라면 함께 쇼핑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외로운 회사 생활까지 생각이 나자 그만 명품 가방 매장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고객님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내가 너무 내일만 봤었네. 미안해서 어떡해요.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을 줄 몰랐어요. 아가씨랑 이곳저곳 둘러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쇼핑을 한 것 같네요.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잘 울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요. 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고객님을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왔나 봐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기분을 망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분을 망치다니요? 난 오히려 쉽게 쇼핑을 해서 좋았고, 아가씨 아니었으면 이 넓은 곳을 아픈 다리로 돌아다녀야 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나 본데 기운내요. 안 좋은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더라고요. 고객님에게 사과를 했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저를 붙잡으며 손에 쇼핑백들을 쥐어주었습니다. 고객님과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샀던 물건들이었는데 자신은 다시 사면 되니까 이걸 받아달라고 했고 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꼭 우리 딸 같아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팀 문화라는 게 있대요. 도움을 받고 그 보답을 하는 거죠. 난 아가씨한테 도움을 받았고 당장 내가 줄 팁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아가씨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안 받아주면 내가 너무 무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힘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많아서요. 해드린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럼 이거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님 주세요. 오늘 저한테 쇼핑한 거 다 주시면 따님 선물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요즘 제가 저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엄청 못되게 굴고 제 마음이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님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말에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고객님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게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먼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행복이 온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가씨가 한 행동으로 내 마음이 움직인 거죠. 나도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않고 너그럽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고객님과 헤어지고 고객님이 했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자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기였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동안 못되게 굴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기 내어 말을 건넸고, 한참을 바라보던 동기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동료들에게 진심을 다했고, 제 마음을 알아준 동료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 줬어요. 오해가 풀리니 더욱 돈독해졌고, 혼자였던 제 세상이 끈끈한 동료와 친구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다리를 절었던 고객님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전 새장에 홀로 갇힌 새처럼 아무 때나 짹짹거리며 좁은 새장을 정신없이 날아다녔을 거고, 결국 새장은 버티다가 바닥에 떨어졌겠죠. 언젠가 고객님을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후로 고객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에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은 날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팠고 동료가 준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다른 고객님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재빨리 초콜릿을 입에 넣었는데, 그때 선글라스를 낀 고객님이 매장으로 들어왔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그만 가볍게 목례를 해버렸어요. 입안에 들어간 초콜릿을 서둘러 녹이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낀 고객님이 제 앞으로 오더니 제 뺨을 순식간에 올렸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고 매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인사를 그것밖에 못하지? 손님이 왔는데 목 운동해? 어디서 목만 살짝 내리고 말아?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난장판이야? 기분 좋게 돈 좀 쓰고 가려고 왔는데 너같이 대충 하는 인사를 내가 받으면 돈 쓸 기분이 나겠니? 당장 사과하지 못해?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나 절대 안 갈 줄 알아. 아수라장이 된 매장 소식을 듣고 매니저가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고, 매니저는 연신 선글라스 낀 고객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객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몰려온 손님들을 내보냈고 매니저는 고객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 고개 숙인 저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고 그분의 얼굴을 보자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를 일으킨 고객님은 다리를 절었던 고객님이었고 제 손을 잡으신 고객님은 매니저 옆에 있는 고객님의 선글라스를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밟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안경인데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저 직원 가족이라도 돼? 행색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겁도 없이 안경을 깨트려? 당신이 지금 입은 것, 신은 것, 들고 있는 것 다 합쳐도 이 안경 하나는 못 사는데 지금 알고 깨트린 거야?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어서 당장 이 안경 물어내! 여기요. 이분한테 여기 매장에 있는 안경 다 줘요. 내가 다 살 테니까. 대신 이 직원한테 사과하라 그래요. 매니저라는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지 못해서 어떡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심했잖아요. 당신 직원 뺨을 쳤는데 저런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때린 건 저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당장 사과 안 하면 신고할 줄 알아요? 그 순간 고객님은 제 영웅이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글라스 낀 고객은 황당해하며 매니저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도움의 눈빛을 보냈고 매니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낀 고객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먼저 물리적 힘을 가했기 때문에
직원인 저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선글라스 낀 고객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다리를 저는 고객님은 매장에 있는 명품 선글라스를 디자인별로 다 구매했고, 저에게 갑질한 고객에게 다가가 안경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선글라스 고객은 긴장한 듯 목소리를 떨며 이야기했어요. 뭔데? 누군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서 안 산 줄 알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분이 풀릴 줄 알아? 어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 나도 있을 만큼 있는 여자라고. 네 말대로 어디 사람을 그따위로 취급해? 넌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네가 했던 말과 행동 오늘 잘 새겨둬. 어디 가서 이런 꼴 당할 때 이 아가씨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당신한테는 아무도 손 내밀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 선글라스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반드시 당신도 이 아가씨가 겪은 수모와 모멸감을 그대로 느낄 날이 오겠지. 그럴 때 이 딱딱한 선글라스가 얼마나 당신을 위로해줄지 가지고 당장 나가. 고객은 무척 당황해했고 그냥 가려다 다시 돌아와 선글라스가 든 쇼핑백들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다리를 저는 고객님께 인사를 했고 저도 그분께 고개를 숙여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객님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마치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고 고객님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한참 찾았잖아. 여기 온다고 말을 해야지. 난 어디 갔나 했네. 여기에서 뭐 사려고 온 거야? 저번에 사준 것도 아직 많으니까 그만 사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정말 맛있는 걸로 쏠게. 순간 두 모녀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고객님은 직원과 저의 인사를 받으며 사라지셨고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어떻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나마 내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고 큰아빠였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잠을 쳐자. 당장 가게로 와. 오늘 개업날인 거 몰라? 고모가 네가 서빙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도 안 구했단 말이야. 너 안 오면 당장 급하게 사람 구할 데도 없어. 빨리 와라. 안 오면 큰아빠 성질 알지? 큰아빠는 국밥집과 고기를 파는 가게를 오픈했고 그날이 하필 제가 쉬는 날과 겹치는 바람에 아침부터 일을 도우라는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피곤한 몸을 끌고 큰아빠 가게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이미 친구들을 데려와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고 개업날인지 가게 안은 손님이 바글바글 했어요. 큰아빠는 정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않았고 제가 오자마자 유니폼을 주며 일하라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가게 안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어요. 고모는 안 어울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고 큰아빠는 분주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빠에게 뭘 하면 되냐니까 지금 대표님이 우리 가게에 오고 있다니까 상 차리라는 말을 했고 기대에 찬 큰아빠는 가게를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표라는 분이 왔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다리를 저은 고객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 체인점 대표였고
큰아빠의 가게를 방문한 거였어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어서 큰아빠는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씁쓸하게 보고 있는데 고객님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절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절 근사하게 차려진 상으로 데려가 앉혔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큰아빠와 고모는 어리둥절했고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고객님은 단호한 말과 표정으로 저와 식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두 분은 그런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명품관에서도 과한 배려와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러신 분인가 싶어 아무렇지 않게 고객님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큰아빠와 고모가 고객님께 다가왔고 고객님의 입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대표라고 소개하며 20년 전에 죽었던 제 엄마이고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라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저와 닮은 것 같았고 큰아빠와 고모가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관에서 고객으로부터 구해준 영웅 고객님은 바로 20년 전에 두 손으로 흙을 뿌려 땅에 묻었던 제 엄마라는 말이었고 고모와 큰아빠는 자세히 고객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세상에, 재수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분명 그날 내가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의사 말로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개업날 20년 만에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모와 큰아빠는 부모님의 재산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저를 속이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뒤 엄마를 요양원 시설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랜 기간 요양원에서 지내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했고 비록 다리를 절게 됐지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빠가 남겨놓으신 해운대에 있는 빌딩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성공을 해야 큰아빠와 고모에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독립해서 살고 있는 저를 찾으려고 사람을 붙여서 제가 명품관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 앞에 고객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했어요. 명품관에서 만난 딸은 현재 5년 전에 재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된 가족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엄마는 큰아빠와 고모가 한 짓에 대한 증거를 이미 많이 찾아놓았고 변호사와 재판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큰아빠와 고모는 엄마에게 무릎을 꿇으며 20년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엄마가 없이 살아온 저에게는 이 상황이 모두 기적 같고 그저 지금이라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면 엄마의 생신이 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첫 생신을 엄마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어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앞으로 저와 절대 헤어지는 일 없이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20년간의 공백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